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시지 않았는데도 지금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조용히 물 한 방울을 새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짧은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마치 작은 공장처럼 쉬지 않고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물이란 원래 밖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었나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배웠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한다고. 물은 언제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무언가라고요. 그런데 만약 당신의 몸이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은 채로 며칠, 심지어 몇 주를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막을 건너는 낙타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사막 쥐는 평생 단 한 번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갑니다. 단 한 번도. 이 동물들은 특별한 마법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물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먹는다는 행위와 숨 쉰다는 행위,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물은 마시는 것이다. 물은 밖에 있고 몸은 그것을 흡수하는 그릇일 뿐이다. 갈증이 나면 채우고 채우지 않으면 몸은 말라간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물의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사과 한 조각도 먹지 않은 채 오직 버터 한 덩어리만 먹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식적으로는 몸이 더 건조해질 것 같습니다. 물기 하나 없는 기름 덩어리를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방 덩어리는 당신의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물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보이는 음식이 몸속에서는 오히려 물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우리는 물기가 있는 음식이 우리를 축축하게 하고 건조한 음식이 우리를 마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현실은 이 직관을 완전히 배신합니다. 두 번째 역설은 더 근본적입니다. 우리는 물을 섭취하는 것이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화학 반응 자체가 부산물로 물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물은 우리가 마셔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숨을 쉬는 것,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근육을 움직이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이 모든 생명활동의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우리 몸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진화는 우리에게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심어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수분 섭취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속 가장 작은 단위,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대사수 또는 산화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etabolic water 혹은 water of oxidations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은 몸속에서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흔히 연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엔진 안에서 연료가 산소와 만나 타오르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연료, 즉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의 본자 구조 안에는 수소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원자가 우리가 숨 쉬어 들이마신 산소와 결합하면 그 결과물로 물 분자, 즉 H2O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식 속 수소 원자와 우리가 마신 공기 속 산소 원자가 몸속에서 만나 결합하고 그 결합의 결과로 새로운 물 분자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수입니다. 이 사실 자체는 생학의 아주 기본적이고 잘 정립된 원리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세포 호흡의 최종 결과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인 ATP입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그 화학식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 식에서 우리는 늘 에너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식의 오른쪽에는 분명히 물이라는 글자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영양소를 태우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물의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물의 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탄수화물, 그 다음이 단백질 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 분자는 상대적으로 수소 원자를 더 많이 품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가 많을수록 산소와 결합해 만들어지는 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역설, 물기 없는 기름 덩어리가 오히려 몸속에서 더 많은 물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상상이 아니라 화학적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극단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자라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는 평생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설치류는 씨앗과 마른 식물만 먹으며 살아가는데 그 건조한 먹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수와 극도로 정교하게 발달한 신장의 수분 재흡수 능력만으로 평생을 버텨냅니다. 몸 밖으로 나가는 수분 손실을 극한까지 줄이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을 최대한 아껴 쓰는 전략입니다. 낙타 역시 비슷합니다. 낙타의 등에 있는 혹에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혹 안에 들어있는 것은 지방입니다. 낙타가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채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이유는 이 지방을 서서히 분해하며 에너지와 함께 대사수를 얻고 동시에 체온 조절 방식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여러 신체적 적응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혹의 지방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지만 그 지방이 물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사람의 몸도 하루 동안의 정상적인 대사 활동만으로 약 250에서 350ml 정도의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전체 수분량에 비하면 작은 비율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시지 않아도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만들어내는 물의 양입니다. 이 숫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물을 저장하는 그릇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을 생산하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언제 그리고 왜 갖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생명이 처음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의 일입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들이 등장하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는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소는 처음에는 많은 생명체들에게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명체들은 위험한 기체를 오히려 무기로 바꾸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산소를 이용해 영양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태우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는 방법을 진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 안에서 지금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은 기관,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이 산소 호흡 능력을 가졌던 고대 미생물의 후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원시 세포가 이 산소 호흡 미생물을 통째로 삼켰고, 둘은 파괴하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공생의 결과가 바로 지금 당신의 몸속 모든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산소 호흡이라는 화학 반응의 부산물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즉, 물을 만드는 능력은 생명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과 처음부터 한 몸으로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 숨을 쉬고 음식을 태우는 한, 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살았던 환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사바나, 예측할 수 없는 우기와 건기, 물웅덩이가 마르는 계절, 날 며칠을 이동해야 겨우 강이나 샘에 닿을 수 있는 광활한 대지. 우리의 몸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다듬어졌습니다. 물이 언제나 넉넉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은 하나의 전략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물을 마셔 수분을 채우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순간을 대비한 두 번째, 세 번째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체내에서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는 대사수 시스템은 바로 그런 안전장치 중 하나로 우리 몸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옵니다. 편의점에는 생수병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손만 뻗으면 언제든 물을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속 깊이 새겨진 대사수라는 오래된 생존 시스템은 존재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수만 년 전 사바나를 걷던 조상의 몸과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놀라운 능력 하나가 조용히 잊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정확히 몸속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밥 한 숟가락을 삼키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안에서 잘게 씹힌 음식은 위와 소장을 거치며 훨씬 더 작은 단위로 분해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집니다. 이 작은 분자들은 혈액을 타고 몸 곳곳의 세포로 운반됩니다. 세포에 도착한 이 영양소 분자들은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일련의 정교한 화학 반응이 순서대로 벌어집니다. 영양소 분자는 조금씩 분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서서히 풀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와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고 이들은 미토콘드리아 안쪽 막을 따라 늘어선 일련의 단백질 장치들을 통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장치들의 연쇄를 전자전달계라고 부릅니다. 이 전자전달계를 거치는 여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 들이마신 산소 분자가 이곳에 도착해 그동안 전달되어 온 전자와 수소 이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며 물 분자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수가 만들어지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들이마신 공기 속 산소와 당신이 먹은 음식 속에 숨어있던 수소가 세포 속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 새로운 물 한 분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몸 전체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반복됩니다. 당신이 걷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 모든 순간에도 이 반응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근육세포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뇌의 뉴런이 신호를 하나 보낼 때마다 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런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쉰다. 그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난다. 에너지를 만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 반응의 부산물로 물이 생성된다. 그 물은 혈액과 세포 사이를 오가는 체내 수분의 일부가 되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수분 균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혈액량과 세포 내의 수분 균형은 우리가 마시는 물, 음식 속에 원래 들어있던 수분, 그리고 이 대사수, 이 세 가지가 함께 채워가는 것입니다. 몸 밖으로는 소변과 땀, 호흡, 대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고 몸 안으로는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수분이 들어옵니다. 대사수는 이 균형 방정식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학 반응은 정확히 어떤 물리적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더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시 리처드 파이만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파이만은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아무리 복잡한 현상이라도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원자들의 단순한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가 강의에서 즐겨 던졌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지식이 사라지고 단 한 문장만 후대에 전할 수 있다면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의 대답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파이만식 사고방식으로 대사수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야기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물이 만들어진다는 거대한 생명 현상의 이면에는 결국 전자 하나와 수소 이온 하나, 그리고 산소 원자 하나가 정확한 순서로 만나는 극도로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전달기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상상하는 전선 속 전류의 흐름과는 다릅니다. 이 미세한 세계에서는 전자가 한 단백질에서 다음 단백질로 건너뛸 때 고전적인 물리 법칙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전자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는 마치 벽을 그대로 통과하듯 에너지 장벽을 건너뛰는 것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양자역학적 터널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생체 내 전자전달 과정에서 이런 양자적 특성이 실제로 관여한다는 사실은 생명이라는 거시적인 현상이 결국 원자와 전자라는 미시 세계의 물리 법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이 전자들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동시에 수소 이온들은 막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퍼올려집니다. 그 결과 막을 사이에 두고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 일종의 압력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댐에 물을 가두어 놓은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갇혀 있던 수소 이온들이 다시 막을 가로질러 흘러내려올 때 그 흐름의 힘을 이용해 ATP 합성효소라는 아주 작은 분자 기계가 회전하며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ATP를 만들어냅니다. ATP 합성효소는 문자 그대로 회전하는 모터입니다. 수소 이온의 흐름이 마치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살처럼 이 분자 기계를 회전시키고 그 회전 운동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생명은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물리학의 언어로 이미 쓰여 있던 원리, 압력 차이와 흐름, 회전과 전환이라는 원리를 스스로 발견해 자신의 몸속에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순간, 전자와 수소 이온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산소가 등장하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노력학의 관점에서도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에너지는 새로 창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옮겨갈 뿐입니다. 음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는 전자의 흐름이라는 형태를 거쳐 결국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로, 그리고 동시에 물 분자라는 새로운 물질로 전환됩니다. 무질서를 향해 흘러가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생명은 아주 잠시 동안 정교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질서가 만들어낸 부산물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당신의 몸을 채우고 있는 물입니다. 이토록 정교한 물리적 사건이 지금 당신의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뇌는 대사수가 만들어지는 그 미세한 화학 반응 하나하나를 직접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뇌는 훨씬 더 영리한 방식으로 몸 전체의 수분 상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 시상하부라는 영역에는 혈액의 농도를 감지하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혈액 속 수분과 염분의 비율, 즉 삼투압이라고 부르는 값을 아주 예민하게 측정합니다. 몸속 수분이 줄어들어 혈액이 조금이라도 진해지면 이 세포들은 그 변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그러면 뇌는 두 가지 반응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아는 갈증이라는 강렬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인유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신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으로 하려금 소변으로 빠져나갈 뻔한 수분을 다시 붙잡아 몸 안에 남겨두도록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스템이 물이 들어오는 경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그 물이 방금 마신 물병에서 왔는지, 아침에 먹은 밥에서 왔는지, 아니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방금 막 태어난 물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혈액의 농도, 즉 최종적인 결과값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사수는 이렇게 조용히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이 거대한 수분 균형 방정식 안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는 경험을 통해 조정됩니다. 오랫동안 더운 지역에서 생활하며 몸이 열과 수분 손실에 적응한 사람들의 경우, 갈증을 느끼는 기준점이나 땀을 조절하는 방식이 서서히 변화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반복된 환경적 자극에 맞춰 자신의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은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통찰 하나에 도달합니다. 몸이 그저 단순하게 마르고 채워지는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몸 전체의 상태를 관찰하고 예측하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 조정의 기준선, 우리가 정상이라고 느끼는 그 감각 자체가 우리가 반복해서 겪는 환경과 습관에 의해 서서히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몸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새로운 버전의 정상을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을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낙타는 며칠 동안 물 없이도 사막을 건널 수 있는가? 왜 어떤 사막쥐는 평생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마시지 않아도 매일 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화학적 경로, 산소를 이용해 영양분을 태우는 그 오래된 반응 안에는 처음부터 물이라는 부산물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년 전, 최초의 세포가 산소 호흡이라는 능력을 손에 넣는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이 늘 넉넉하지만은 않았던 아프리카의 대지 위에서 우리 조상들의 몸은 이 부산물을 그저 우러난 결과로 흘려보내지 않고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몸 밖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몸 안에서는 조용히 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생명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전자와 수소 이온과 산소 원자가 정교하게 만나는 물리적 사건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은 내가 감시하는 몸 전체의 수분 균형 속으로 조용히 섞여 들어가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던 시대에 우리는 이 모든 정교한 시스템을 갖춘 채로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 물은 오직 밖에서 마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사실 우리 몸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낯선 이하감, 물기 없는 지방 한 덩어리가 오히려 물을 만들어낸다는 그 역설은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다듬어온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교한 화학적 설계였을 뿐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의 몸은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 아니라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화학 공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코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사수는 하루 동안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전체 수분의 극히 일부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을 마셔야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며 살아갈 때 당신의 몸은 그저 소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스스로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음식을 대사하고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이 곧 몸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먼저, 갈증이라는 신호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감각적으로 정해진 물의 양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수억 년에 걸쳐 다듬어진 정교한 수분 감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면 갈증과 소변의 색깔 같은 몸의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임의로 정해진 숫자를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 즉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적절히 포함한 식사는 그 자체로 우리 몸이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한쪽 영양소만 배제하는 식습관보다 여러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는 식사가 몸 전체의 대사와 수분 균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적당한 신체 활동은 대사율을 높여 세포 호흡을 활발하게 만들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사수의 생성량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가 아니라 동시에 몸속 화학 공장을 더 활발하게 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자신의 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워온 놀랍도록 자립적인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적응해 있을 뿐이며 한때 배웠던 방식은 다시 새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물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오래된 시스템과 다시 친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는 신기한 과학 상식 하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문장을 들으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뛸 때마다, 당신의 폐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당신의 뇌가 하나의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그 모든 순간 당신 몸속 수십조 개의 미토콘드리아는 수십억 년 전 지구에서 처음 발견된 그 화학적 지혜를 조용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 새로 물 한 방울이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 우리는 흔히 물을 생명의 재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은 동시에 생명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 끊임없이 물을 낳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 태어나고 있는 그 작은 물방울들은 수십억 년 전 산소를 처음으로 다루는 법을 배웠던 어느 원시 세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아주 길고 오래된 이야기의 가장 최근 장면입니다. 사막을 건너던 낙타의 몸속에서, 평생 물 한 방울 마시지 않는 사막쥐의 몸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의 몸속에서 그 이야기는 지금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삶이란 하나의 물질이 다른 물질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과정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음식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움직임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조용한 부산물로 물이 태어나는 것처럼요. 이제 당신이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물이 당신의 몸을 채우는 유일한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 조용히 쉬지 않고 또 다른 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을 마시는 존재이자 동시에 물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 지극히 평범한 물 한 방울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